정말로 그날 누가 먼저 무너질지 아무도 몰랐는데요. 웃으면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던 이지혁을 아버지 이상철이 그대로 붙잡았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은 투자 설명회장으로 향하던 길이었고 머릿속엔 다시 점검한 보안 슬라이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투자가 확정되고 메시지에 웃었죠. 오늘은 질러, 내 방식대로. 그때 상철이 우연히 아들을 봤습니다. 퇴직 이후 자격증 학원도 다니고 손 닿는 대로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더구나 어젯밤에는 지역의 일로 여전히 신경을 곤두선 아내 다정의 모습까지. 통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밝게 웃는 지역의 얼굴이 아버지 상철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와? 너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상철이 낮게 호통치듯 말했고 지역은 순간 멈칫했는데요. 아버지 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마르고 맴돌았습니다. 상철은 목이 메면서도 더 세게 내질렀습니다. 내가 집 나가서 산이 펑 마음이 편한가 보구나. 근데 엄마는 숨죽이고 사는 내 동생들 생각은 하니. 지역은 변명보다는 버릇처럼 튀어나오는 딱딱한 문장을 겨우 눌렀습니다. 아버지, 끝나고 얘기해요. 지금은 그 순간 상철의 얼굴이 굳었고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래, 내일 먼저 해라. 넌 늘 그랬으니까. 돌아서는 상철의 등은 조금 구부정했고요. 지역은 뒤늦게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그 한마디가 허공에서 마른 가립처럼 휘청이기만 했습니다. 설명회장으로 들어가는 동안 지역의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어지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 잘 될 거야. 내 힘으로 모든 걸 돌려놓아야 해.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은호의 집에서는 다른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낮에 카페 아지트에 있던 누나 은호에게 찾아가 입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추궁했던 강호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분을 삭혀가며 은호가 퇴근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강호는 누나에게 또 대들었는데요. 너 우리 가족 아니잖아. 입양이잖아. 괜히 착한 척하지 마. 이 말은 이미 여러 번 상처의 껍질을 긁어낸 문장이었지만 더 지독하게 들렸습니다. 은호는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 이제 그만하자. 난 여전히 누나고 우리는 가족이잖아. 강호 넌 내일부터 다시 식당 나가서 엄마를 돕고 내가 빌려준 돈 갚아. 다시 강호는 어릴 적 뺏겼던 사랑 타령해. 이제는 아버지 사업이 부도난 이유도 누나 때문이라고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누나가 배우고 싶은 거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줬잖아. 피아노, 발레도 다 개인 레슨으로 받으면서 배우고 아빠가 너한테 퍼부은 돈만 있었어도 난 축구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그 돈만 있었어도 아빠 회사는 부도 안 났고 아빠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 순간 은호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따귀 소리가 좁은 거실에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분한 강호는 엄마에게 소리칩니다. 엄마 선택해. 나야? 은호야? 난 이 집에서 같이 못 살아. 엄마 순이는 흐느끼며 강호의 얼굴을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엄마 선택해. 나야? 은호야? 누나야. 엄마의 애타는 목소리는 진심으로 두 형제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실망한 강호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야 은호는 손끝이 얼얼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혼잣말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엄마는 부엌문에 기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아무도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몇 초가 긴 장례식 같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강호에게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적잖은 액수였습니다. 2천만 원. 어디서부터 막아야 하지. 엄마의 손이 식탁 가장자리를 붙잡고 떨렸습니다. 은호는 머릿속에서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일감을 재빨리 나열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월말에 정산, 인테리어 코디는 계약금 선지급 가능, 지역이랑 한 거는. 그러다 멈췄는데요. 그 계약금은 이미 일부만 받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정직하고 싶다는 마음이 한켠에 당장에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이 타올랐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디 돈을 빌릴 만한 친구라도 없을까?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길게 쉬었고요. 그 한숨은 집 안의 벽지 사이로 스며들듯 멀리 퍼졌습니다. 입양 사실이 친구에게도 알려지면서 은호는 친구 수정과도 약간 거리를 두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들던 은호에게 강호의 빚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친구 수정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강우, 또 사고 쳤네. 그 말투엔 연민과 짜증이 반씩 든 온도가 있었는데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난처해졌네. 지난번 사채업자 일로 통장도 이미 깨버렸고. 수정은 의자를 당기며 앉았습니다. 내가 왜 늘 대신해야 하는데. 내 인생도 겨우 버티고 있는 거잖아. 2천. 그거 옛날 같으면 집안이 통째로 흔들릴 돈이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은호는 얇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끈질기니까. 그 말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주문 같았는데요. 저녁, 카페 문이 닫히기 직전 지역이 들어섰습니다. 은호는 이미 피곤이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간이 침대에서 잠들 때의 그 표정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괜찮아? 지역이 묻자. 은호는 첫 반사처럼 괜찮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오래된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삐걱거리며 나온 소리였다고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요.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호가 또 돈을 빌렸는데요. 2천만 원이래요. 엄마가 무너질까봐 무섭고 저도 솔직히 무섭네요.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자신에게 솔직해진 은호를 보며 지역은 차분히 말을 건넸습니다. 방법을 같이 찾아봐요. 은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방법이요? 지역은 차분하게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 보였습니다. 첫째, 내가 코디네이터로 받은 성금은 그대로 두고 이번 공동 프로젝트에서 내 몫을 계약대로 가져가요. 둘째, 오늘 내가 받은 미팅 중 즉시 집행 가능한 소액 펀드가 있어요. 내 사업 운영 자금 일부를 단기 유동성으로 돌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같이 하는 리모델링 건 2개를 앞당겨 착수하면 한 달 안에 현금 흐름이 나와요. 셋째, 강호와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요. 가족끼리여도 상환 계획, 지연 씨 페널티, 그리고 다시는 가게를 담보로 쓰지 않겠다는 조항. 나 그거 도장 찍는 거 도와줄게요. 은호는 그 말이 기특하고도 얄미웠습니다. 결국 계산으로 풀자는 건데 이상하게도 그 계산이 지금 가장 따뜻한 방식처럼 느껴졌다고요. 고마워요. 말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기묘한 평화로웠습니다. 엄마는 미역국을 끓였고 은호는 식탁에 앉아 종이를 펴놓았는데요. 제목은 가족 간 금전거래 계약서. 이런 걸 쓰고 있는 자신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이상하지, 엄마. 가족끼리 계약서를 쓰는 게. 엄마는 국간을 들어서 불을 줄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더 필요한가 보지. 둘이 억지로 웃었는데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강호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눈 밑이 어둡고 어딘가 더 지쳐 있었습니다. 잠깐만. 은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앉아. 밥 먹고 얘기하자. 강호는 어색하게 앉았고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은호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내 얘기야. 강호는 코웃음을 쳤다가 문장을 따라가며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걸 만들어? 그래. 가족이니까 만드는 거야. 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는데요. 내가 우리를 가족 아니라고 부르니까 어떻게든 가족으로 남아보려고 만든 거야. 강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미안. 그 한마디가 의외였습니다. 은호의 가슴 한쪽이 툭 하고 내려앉았는데요. 미안하면 사인해. 강호는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근데 이번만 넘기면 돼. 친구가 다음 주에 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주 얘기는 내 인생에서 늘 다음 주였어.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으로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참석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성재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저가 미리 놓여 있었고 거실식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신문을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말투는 단정했지만 안에 깔린 불만은 쉽게 느껴졌습니다. 출근은 늦고 퇴근은 빠르다고 보고가 올라오던데 업무 시간에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말도 반복되고 그렇다고 집에 일찍 와서 저녁을 한번 같이 하지도 않잖아. 대체 어디서 누굴 만나고 다니는 거냐? 성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이유는 필요할 때 자리를 비울 수 있는 편이 때문입니다. 제 방식에 효율이 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웃음을 흘리듯 입술을 굳혔습니다. 회사는 내 편의를 위해 움직이지 않아. 회사 일도 제대로 배우고 이제 어머니와 같은 여자를 만나 가정도 꾸려야 하지 않겠니? 성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어머니를 말씀하시는지요? 박진석의 표정이 단호하게 굳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바람나서 애도 버리고 간 내 생모를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야? 자식을 버리는 여자를 어머니라고 함부로 부르지 마라. 불편한 심기를 억누르던 성재는 급기야 경솔한 말을 뱉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후계자로 누릴 수 있는 편의 때문인 거 알고 계셨잖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못 먹는 썩은 고기만 주어질 뿐이지 하고 진석은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저녁 식사 자리, 부자의 두 문장이 부딪혀 유리처럼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 사이에서 성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고 그게 바로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은 늘 그렇듯 가지런했습니다. 반찬은 소박했고 그 소박함이 오히려 이 집의 위계를 증명했습니다. 성희는 먼저 일어나 국을 데웠습니다. 진석이 앉자마자 그녀는 젓가락의 방향을 살짝 고쳐두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은 오래전부터 몸에 붙은 의식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집의 가장은 이런 섬세함을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고 맞춰주는 일. 그것은 성희가 택한 방식이자 갑옷이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사람은 맨몸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칼만 뽑습니다. 성재는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다 자기 그릇만큼 일은 하는 거고 아직은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성희는 너그러운 양. 그런데 동시에 성재의 부족함을 넌지시 내비쳤습니다. 이 집에서 성재의 근황은 언제나 대화의 어딘가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숨을 고르고 마치 방금 떠올랐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참 다음 전시회에 박 여사님도 후원해 주신다 하시네요. 우리 영라 작품도 여러 점 올리고 인사도 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괜찮겠죠? 이제 진석은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성희는 세심하게 가정을 챙기고 동시에 완벽하게 갤러리 일까지 처리해 내는 모습이 진석에게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최근 성재의 일로 심기가 불편했던 진석인지라 세상에 둘도 없는 현모양처 성희의 자리는 그만큼 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갤러리 내부는 설치 막바지에 소음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재즈가 천장에서 낮게 흘렀고 조명팀은 트러스 위에서 고개를 숙인 채 각도를 재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블랙 수트를 입고 오른손에 클립보드를 쥔 채 벽면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액자 간격은 일정했고 캡션 타이포는 오탈자 없이 고정됐습니다. 그녀는 멈춰 서서 2번 조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4500K, 저쪽은 4000K, 앵글 2칸 내려요. 말끝이 부드러웠지만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오늘 리허설, 내일 오프닝. 이 전시는 예술이면서 동시에 사람들 앞에 영라를 공식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성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또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스토커는 연달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낮에는 카페 옆 벤치에 어정거리다 영라가 일어나면 천천히 뒤를 밟았고 밤에는 신호등 2칸 뒤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애매한 거리감 때문에 신고는 늘 망설임으로 끝났고 불안은 영라의 잠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지환이 있었습니다. 지환은 성희가 붙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재가 소문을 듣고 지역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지역이 동생을 조심스럽게 보냈습니다. 잠깐만 도와줘. 과하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지환은 보디가드 겸 기사 역할을 기꺼이 맡았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충성이나 통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날도 지환은 검은 세단을 갤러리 직원 주차구역에 세우고 보안 라인을 확인한 뒤 조용히 홀을 스캔했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라가 리허설 동선을 맞추는 동안 그는 한 발 뒤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CCTV 사각을 묵묵히 체크했습니다. 스토커의 패턴을 머릿속에 그리듯 이 건물의 가장 어두운 모서리들을 외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성희는 이미 오전에 전시 전치엔 일정표를 확정했습니다. 오프닝 당일 포토월 퍼스트 라인 브릿지,
구역 VIP 라운지 프레스 코너. 동선은 마치 체스판처럼 계산되어 있었고, 특히 VIP 라운지에는 다른 재벌 3세들이 시간차로 들어오는 타임블록이 통과 표시로 적혀 있었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한남동 프라이빗 클럽에서 나이트 런치 네트워킹이 잡혀 있었습니다. 명분은 예술 후원자 라운드 테이블, 실상은 혼담의 예열이었습니다. 영란은 시침을 보며 낯익은 수동성을 확인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프레스용 원피스는 단정했고 귀걸이는 과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낮게 묶고 미소 준비.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카드가 되는 순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을 벗어나는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 며칠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환의 목소리였습니다. 멋부린 어휘도 위로의 포장도 없었지만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갈 무렵 성희가 다시 지시를 던졌습니다. 영라, 너는 메인 포토월 3번째, 첫 번째는 아티스트, 두 번째는 메인 스폰서, 셋째가 가장 기억에 남아. 그 말에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습관처럼, 반사처럼. 그러나 뒤에서 지환의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포토월 순서마저 사람의 순서, 관계의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도표라는 사실이 새삼 불편해 보였습니다. 점심, 프라이빗 클럽, 흰 린넨과 낮은 대화음, 미리 정해진 의전. 성희는 라운지 입구에서 영라의 팔을 곧게 펴주고 미소의 각도를 고쳐주었습니다. 세 번째 테이블, 1시 방향에 앉아. 물은 오른손으로. 지시가 세세할수록 영라의 표정은 매끈해졌습니다. 낡은 무대 뒤편처럼. 반대편에서는 타 그룹 3세가 자연스러운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몇 마디 근황, 예정된 농담, 의례적인 사진. 플래시가 2번 터졌습니다. 성희는 멀리서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선 영라와 지환 사이에 잠깐 정적이 생겼습니다. 층수가 줄어드는 디스플레이의 숫자만 또박또박 빛났습니다. 그때 지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영란은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식적인 수고했어요가 아니었습니다. 힘듦을 알아보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창틀에 두고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자리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영라 씨가 원해서 앉는 자리가 아니면 언젠가 다 무너져요. 그 말은 충고도 간섭도 아니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사실의 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어가 열리자 영란은 반사적으로 한 발 내디뎠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 짧은 멈춤은 그녀에게 낯설었습니다.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랜만에 떠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고 나서도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자리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스토커의 발자국, 포토월 순서, 의전의 각도, 엄마의 일정표 모든 것이 타인의 의지로 움직여온 자신의 궤적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리 공예품을 깨뜨린 사건 이후 은호는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비싼 물건을 부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네준 사람이 성희였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성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지 은호는 아직 다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그녀가 결코 가볍게 넘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은호는 숨기거나 외면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사과해야만 속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성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회사 건물의 복도는 고요했지만 은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가 허락을 주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모님 잠깐 뵙고 싶었습니다. 성희는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은호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미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선물해 주신 유리 공예품을 제가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성희는 입술에 옅은 미소를 걸었지만 그 눈빛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찾아와 사과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은호 씨는 그런 분이군요. 이러니 내가 일을 맡길 수밖에. 그런데 이미 그 선물을 드린 내 의도대로 초심을 찾아 힘을 내셨다면 저로서는 그만입니다. 어때요? 네. 충분히 기운 차렸습니다. 진즉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중요한 전시회를 앞두고 기회를 잡지 못해 오히려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기고 넘어가는 게 더 불편합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은호의 솔직한 태도는 오히려 성희의 마음 한켠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그 정직함에 매혹되면서도 동시에 계산기를 돌리는 듯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거짓을 못 숨기는 성격이구나. 그렇다면 내 계획을 실행할 때 이 정직함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건 그저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다칠 수도 있었으니까. 참, 마침 갤러리 인테리어에 대해 의논할 건이 있었는데 이제 일 얘기를 해도 되겠죠? 은호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 이사의 화통한 성격에 자신의 가슴 속에서 한 짐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밤이 되자 성희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와인잔을 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보다 차갑게 빛났습니다. 영란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사업에 서야 한다. 그때 곁에서 믿을 만한 조력자가 필요하지. 그렇다면 은호 같은 아이가 제격이다. 순진하지만 성실하고 무엇보다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잖아. 그 빚은 곧 내 힘이 되겠지. 성희는 유리잔을 살짝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호, 널 어떻게 다듬어야 할까? 내 정직함을 칼날이 아니라 방패로 쓰게 만들려면.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속에 감춰진 건 야망의 불길이었습니다. 며칠 후 성희는 은호에게 의도적으로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서류를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나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은호 씨가 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서류는 내부적으로 꽤 민감한 계약 조건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성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단순 전달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성희는 그 순간 눈빛을 좁혔습니다. 좋아. 이 아이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게 첫걸음이지. 성희의 작은 움직임은 주변에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회사 안에서 은호를 바라보는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왜 저런 일까지 은호한테 맡기지? 사모님이 저 아이를 특별히 챙기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은근히 퍼져나갔습니다. 은호는 그 시선들을 잘 알지 못했지만 지역은 날카롭게 눈치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호를 지켜봐야 한다. 성희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절대 쉽게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결국 성희는 속으로 굳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은호, 널 내 곁에 두겠다. 너는 내 야망을 채우는 조각 중 하나가 될 거다. 영라가 자리를 굳힐 때까지는 넌 나와 영라를 위해 움직여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호는 지역과 함께 인테리어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고 그 방법은 결국 땀 흘려 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맘대로 집 사업은 첫 고객이 맘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폭발적인 홍보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체 의뢰 29건 작업도 이제 시작된 단계인데 맘대로 집 홈페이지를 임시로 닫아야 할 정도로 의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현장은 늘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낡은 벽을 허물고 새 구조물을 세우는 일은 체력적으로 고됐지만 동시에 어딘가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은호와 지역이 처음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한 의뢰인의 집에서는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땀을 나누며 함께 일하다 보니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경영학을 전공한 지역이 무모하게 인테리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사업에 뛰어든 지역을 허세남이라고 지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고객과 사업의 성실성을 보이는 태도의 은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호 일로 절실한 상황에 처하자 자기 일처럼 나서 도와주는 선배 지역을 보고 은호는 자기가 예전에 알고 좋아했던 그 모습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혁이 생각하던 은호는 더 이상 밝고 해맑은 후배는 아니었습니다. 은호의 세상은 중3 때 입양아인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고뇌가 따라다녔을지 짠한 마음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지혁에게 은호를 도울 방법은 우선 빚 청산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혁은 철근을 붙잡으며 은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 생각보다 끈기가 있구나. 제가요? 그럼 지금까지는 포기할 거라 생각하셨어요? 지혁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그랬지. 내가 그냥 말만 앞세우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버티는 걸 보니 내가 오해한 것 같네. 은호는 대답 대신 묵묵히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갔습니다. 지혁의 시선에서 더 이상 냉소가 아닌 인정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는 시간, 두 사람은 현장 근처의 허름한 분식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라면 두 그릇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예전에 내가 널 오해한 건 사실이야. 지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빚 문제에 휘말린 것도 내 탓이라 생각했고 성희 사모님 주변에서 괜히 기웃거리는 줄 알았거든. 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지혁은 잠시 말없이 라면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는 알 것 같아. 내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 더 허물어졌습니다. 며칠 뒤 본격적인 내부 마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목재를 다듬고 전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은호와 지혁은 마치 오래된 동료처럼 호흡을 맞춰갔습니다. 은호가 페인트를 칠하다가 실수로 벽면에 흘리면 지혁은 말없이 걸레를 가져와 닦아주었습니다. 지혁이 무거운 사다리를 옮기며 힘겨워하면 은호는 바로 달려와 같이 어깨를 대주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료애가 피어났습니다. 더 이상 오해와 불신이 아닌 신뢰와 이해가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텅 빈 실내에 앉아 땀을 닦으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흰색으로 새롭게 칠해진 벽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깔끔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겠지.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혁은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같이 버티면 어떻게든 길이 생기겠지. 그 말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흘린 땀방울과 손바닥에 굳은 살이 그들의 노력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통해 성희와의 관계가 일단 봉합되었지만 성희가 어떤 속내를 품고 있는지는 은호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것보다 옆에서 함께 땀 흘리는 지혁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은호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많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혁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억지로 묶인 동료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진짜 동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사무실 바닥에 길게 번졌습니다. 성재는 회의실 안에서 홀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맘대로 집 투자안이라 적힌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역의 회사, 젊은 층을 겨냥한 플랫폼으로 단순한 가구 임대부터 인테리어 연결까지 혁신적인 모델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이 아이디어가 반드시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팀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규모가 너무 큽니다. 성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강단이 있었지만 동시에 팀원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퍼졌습니다. 절차와 보고를 건너뛴 채 진행되는 투자, 그리고 그것이 사내 정치와 맞물려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는 아직 성재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희는 홀로 서재에서 와인을 따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바람대로 성재는 회사 업무에 허술함을 보였고 경영에는 무심한 듯 유튜브 채널에 얼굴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채널을 운영하는 뷰티 유튜버는 성재를 마치 구세주라도 되는 듯 추켜 세우며
계속 출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굳이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지겠군요. 다음 날 아침, 사내 게시판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부장, 회사 일은 뒷전이고 유튜브 촬영이라니. 글은 짧았지만 파급력은 컸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그 얘기를 주고받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이 사적인 관심사에 휘둘린다는 인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성희가 흘린 작은 정보에서 시작된 불씨였습니다. 성재는 그 소문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유튜브라니 지혁이 동생을 도우려고 고작 몇 번 나가준 건데. 더구나 얼굴도 흐릿하게 이미 처리되었고. 그러나 억울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여준 허술함이 성희 같은 사람의 손에 얼마나 쉽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는 깊은 숨을 고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내 방식이 아니라 회사와 팀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며칠 뒤 성재는 임원진 앞에 직접 자료를 들고 섰습니다. 최근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유튜브 출연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협력사 홍보 차원이었지만 보고 체계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한 제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외부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대신 회사의 신사업과 연결된 투자는 투명하게 절차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은 예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팀 회의 자리에서 성재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결정 하나로 팀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모든 안건은 팀과 함께 검토하고 보고 체계를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합니다. 짧은 선언이었지만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크게 박수를 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성희는 이 소식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눈을 떴군요. 그녀는 와인잔을 비우며 마음속으로 계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재가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더 큰 시험을 준비해야지.